예상치 못하게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한두 배가 아니라 몇 배로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생산 설비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HBM 만든다고 다 줄여놨거든요. 네, 물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이렇게 강한 사이클은 처음인 게 오늘 국내장 힘차게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기관 무섭게 사들이네요. 그 사이에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내리는 걸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제까지 2차 전지주도 좋았는데 앞으로 반도체 계속 갈지 2차 전지에게도 드디어 쨍 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건지 연내 코스피 4천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투자자들 어떤 전략이 좋을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추남으로 변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을 남자. 지금 추워요. 낙엽색으로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네. 아니 증시가 진짜 좋아요. 네. 4,000포인트까지 아유 그 뭐 더 따갈 거 있어. 오늘 가도 될 것 같은데 전망 어떠십니까? 앞으로. 사실 올 중반부터 저도 이제 4천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조금 이제 반응들이 안 좋았었는데 아,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비관론이 될 정도로 시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나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사실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문데요. 보통은 한번 시장이 강세장이라는 건 있는데 그 강세장의 특징이 구경제면 구경제만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철강 이런 기업들 네. 있으면 그것만 오르든가 무거운 것만 움직이든지 아니면 또 AI나 아니면 반도체면 또 반도체만 오르든가 이러는데요. 지금은 같이 움직여요. 다 같이 움직이고 그것도 신기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인 거고 오.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AI가 구경제를 이끌어요. 멱살 잡고 끌고 예, 가는군요. 왜냐면 이제 AI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전기라는 거고 이 전기와 관련된 산업들은 다 구경제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수요가 거의 몇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이렇게 반도체를 몇 배 이상 쓴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또 전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전력 관련 구경제 기업들이 또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강세장에서는 IT면 IT 구경제면 구경제 딱 양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오르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파괴력은 아니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하루에 뭐 100포인트 오르는 게 일도 사실 뭐 아니에요. 일상화될 정도로 네. 오르는 것들은 그런 영향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지금 개인들은 보니까 아 여기서 이제 탈출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도 보시고 많이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 50% 작년하고 비교해도 거의 50% 빠졌다 올랐다 했으니까요. 근데 요쯤에서 이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불안해서 내릴래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관세하고 상관이 없는 기업들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면 전력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여기서 비껴나 있기 때문에 사실 관세와 관한 영향은 우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국가에서도 기존에 미국이 원했던 그 방향은 우리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니까 네. 새롭게 다시 협상을 하는 거고 그 협상 결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 국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받는 피해는 피해대로 주가는 주가대로 따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와 주가를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관세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간다라는 것, 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다라는 것 자체가 길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젊은 일자리들을 다 뺏는 거가 되다 보고 이게 조금 더 지나가 보면 내수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주름살이다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데 사실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거시경제하고 주가하고 같이 가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인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진짜 오랫동안 울고 예. 있었는데 기회가 온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뭐 에코프로 하루에 22%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2차 전지까지 햇볕이 쪼이면 요거 한번 쉬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그게 2차 전지라는 기업이 지금 오르는 게 만년 저평가고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기업만 안 올라서 오른다라면 그 말씀이 맞는데 네. 2차 전지도 AI 쪽에 합류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2차 전지도 AI다. 지금 전기차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아니면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 것 같은 경우 보면 오픈 AI가 뭐 엔비디아에 대해 뭐 16기가 그렇죠. AMD에다 뭐 10기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 둘만 합쳐도 26기가예요. 이게 어느 단위인데 1기가가 원전 1개니까 와. 요거 하나만 지어도 원전이 26기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걸 SMR이라는 소형 원전으로 하면은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네.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들은 지금 각 미국에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내년에 완공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내년에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만한 전기가 아예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네. 원래 지금 서둘러서 원전하고 LNG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게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태양광이 되고 그 태양광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태양광 발전이 제일 안타까운 게 간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 햇빛이 날 때도 있지만 밤에는 햇빛이 없다던가 비도 오고. 비도 오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저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이 ESS라고 불리는 그렇죠? 2차 전지로 만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저장하려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게 지금 2차 전지의 핵심 상승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요. 보통 이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서버 같은 경우는요. 전기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지어지는 지역이 통상적으로 시원한 지역이에요. 예컨대 우리나라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는 춘천에 있거든요. 네. 소형화 있는데 거기가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오픈 AI가 짓는 스타게이트는 텍사스예요. 왜 텍사스야? 거기가 시원해? 아니거든요. 거기가 태양광이 제일 많이 나서 일조량이 많아서 거기로 간 거예요. 나대지가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은요. 지금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어디 가면 내가 전기를 얻을 수 있어? 이게 핵심인데 지금 당장 필요한 전기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와 관련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래서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2차 전지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발전과 관련된 ESS 즉 에너지 저장 정치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발전해서 이걸 저장해야 되는데 그 저장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2차 전지 아직도 좀 수요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거 그러면 밸류체인에 쏙 들어가서 2차 전지도 이제 반도체처럼 갈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그럼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파괴력은 반도체만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중국향 배터리가 아예 미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게요. 11월 8일부터는 중국 배터리 수출 허가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또 몇 가지가 또 중요한 게 뭐 향후에 어쨌든 간에 로봇이란 산업이 클 건데 로봇이 휘발유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간에 파괴력만큼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만큼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상승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제가 볼 때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피지컬 AI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로봇도 보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중국에서 로봇 달리기 대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뛰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가 팔 뒤로 넣어서 배터리 뺐다가 다시 끼우고 또 달려가더라고요. 그게 유비테크라는 회사인데 저는 가봤거든요. 어때요? 가봤고 일단 기계만 놓고 보면 중국이 싸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여전히 성능은 미국게 좋은데 네. 문제는 중국은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한 5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그 규모의 경제로 많이 팔다 보면 수급이 되고 그거 가지고 기술 발전시키면 선순환이 빨리 될 수 있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은 선점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네. 다른 나라는 로봇이 뛰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제품도 제대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들은 되게 국가적으로는 되게 아쉽다고 봐야죠.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 우리가 닥터 둠이라고 하는 루비네 교수가 최근에 아니 지금 거품론 있지만 인공지능 거품론 지금 거품 아니야. 그리고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사람들 이민자들 쫓아내고 하지만 요 틈을 AI가 메울 거고 피지컬 AI가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할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결하게 AI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 예. 이게 손동작으로 정말 사람의 그 노동을 대신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고단계까지 중국 로봇들이 가 있습니까? 현재 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재밌는 건 중국 로봇에서 1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유니트리라고. 그 기업의 손 액추에이터는 한국 제품이에요. 아, 예, 이건 또 그렇지. 되게, 예. 이거 우리가 잘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손기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중국만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손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손이 쥐고 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특성을 꼭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종이컵을 쥐면 이게 힘을 꽉 주면 찌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힘의 원리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건데 현재 그 단계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야, 그러면 2차 전지도 한동안은 주목을 좀 할 만한데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예.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건 HBM 만드느라고 D램 같은 거 돌릴 여력이 없어서 물량이 달려서 흔히 증시에서 말하는 쇼티드 때문에 오를 거다. 계속 그럴까요?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요. 지금 의외의 상황이 많이 벌어진 게 그러니까 이제 그 AI라는 게 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됐던 건 GPU의 부족이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GPU 역할이 뭐냐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돌리는 건데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가 안 들어와서 걱정이었었어요. 그게 HBM, 하이닉스가 만든 HBM의 역할이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돌려다 보니까 이제 보통 추론이라고 하죠. 학습한 걸 가지고 결과를 내는데 이전에는 말만 학습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영상 또는 사진까지 학습을 하고 저장하다 보니까 네. 예상치 못하게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한두 배가 아니라 몇 배로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생산 설비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HBM 만든다고 다 줄여놨거든요. 네, 물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이클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이렇게 강한 사이클은 처음인 게 지금 D램 가격이 아마 오늘까지 거의 35일 연속 상승 그것도 이야. 가격이 몇 배가 뛰었는데 이런 사례가 아예 처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실제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만 해도 4조 원의 영업이익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3분기도 별 기대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12조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UBS 보고서에 인용을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내년 90조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우와. 영업 이거는 90조라고 하면 올해 영업이익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인 거잖아요. 네. 그 주가 측면도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야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줄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까지 얼마 안 남았고 하이닉스는 50만 닉스 오늘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HBM도 필요하지만 D램이 슈퍼사이클을 받는다. 삼성이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유리한 건 아직도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어떤 양쪽으로 점에서 다 그렇습니까?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D램 범용 제품에서도 아직까지는 삼성보다 기술력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D램은 삼성인 거 아니야? 아니고요. D램도 현재 하이닉스가 조금 더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생산 캐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요거 말고도 HDD라고 해서 보통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걸 대체하는 게 보통 우리 메모리 스틱 아시죠? 우리 예. 그렇죠. 요거 요즘 부족한데 오. 요것도 지금 삼성이 점유율은 제일 높지만 네. 진짜 필요한 건 그 중에서도 일부 품목이 있어요. 네. 그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아요. 야, 삼성은 진짜 달리기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예, 예. 속상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대표님 제가 너무 일찍 내렸어요. 혹은 전 진짜 안 믿었어요. 4,000p 안 믿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뭐 단기적인 시점에서 조정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면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긴 흐름에서 종착역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저는 여전히 지금은 들어가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들어가는 시점이 맞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치면 지금 KTX 어느 정도 어느 역에 도착한 대전. 거예요? 대전. 예. 대전이면 탈만하죠. 할만하죠, 그렇죠? 네. 대구부터는 내려올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대전 정도라고. 동대구 저는 가면은 타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때부터는 이제 잘 팔고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조금 더 그게 남아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질 거는 예상은 삼성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좋아지는데 지금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하이닉스가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그런 계획도 없거든요. 있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물량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으면은 좀 더 따지겠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가격이 올라간 것만 보시는데요. 네. 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현재 이익은 그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러면 Q하고 P가 동시에 늘어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오. 이익의 질이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수요만 늘어난 게 아니라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기존의 가격을 몇 배씩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3달러 줬던 거 나 그 가격에 못 팔아. 지금은 15달러. 이래도 사가거든요. 그럼 영업 이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가격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 기울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 정도 기울기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적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자, 이익이 올라가는 건 생각지 않고 자꾸 가격만 놓고 보니까 나는 내려오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익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겠죠.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쉬어갈 수도 있고 그런 국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종착역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익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늘어난다고 할 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스키장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완만하게 동네 뒷산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이익이 늘어나는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일 때 그럼 내려와야 돼요? 이익이 줄어들 때 내려와야죠. 줄어들 때 네. 오를 때는 완만하게 이렇게 가든 쭉 어쨌든 스키장처럼 가다가 이제 평지처럼 늘어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횡보할 때는 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이익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여전히 스키장에서 그 스키장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 초상급자 코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게 네. 저도 우리 목돈연구소도 많이 출연을 했고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정도로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 댓글 보면 제일 많은 게 듣보잡이에요. 얘는 어디서 왔어? 얘 처음 보는데? 이러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새로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 많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1일인 분들이 예.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네. 봐야 되는 게 주가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이익이 늘었고 얼마나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왜 좋은지 앞으로 어떨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금융주도 좋았고 증권사도 좋았단 말이에요. 금융사들은 역대급으로 좋아. 이런 경우가 없는 게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올해만 10조 정도 벌 것 같아요. 더구나 예. 장이 좋으면 그냥 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하우스는 무조건 돈을 벌어요. 하우스에서 맞습니다. 그냥 개인 트레이딩이 많으니까 지금 보니까 23년 기준으로도 한 46% 이익이 거기서 그러니까요.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게 내가 주도주는 너무 가격 부담이 힘들어할 때 네.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건 증권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증권주 힌트를 하나 주셨고 우리가 좀 미리 가서 기다릴까 하는데 지름길로 미리 가서 기다리면은 쭉 그 고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가 사실 있을까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 기업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생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99년 닷컴 버블 때만 하더라도 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였고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가 삼성전자가 주도 기업들이었는데 지수의 꼭지와 괴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 얼마나 갈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수가 마감할 때까지는 사실 같은 그림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에 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에이펙 정상회담에 잘 마무리가 되면 한미 간에 또 미중 간의 공동 성명이 한국의 경주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에. 네.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차는 오랫동안 쉬었다가 조짐이 좋은 것 같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한 6% 올라갑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회사가 돈 잘 버는 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낮거든요. 자동차 같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도 기업은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싼 건 맞아요. 그렇죠?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와 연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는 기업과는 파괴력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끝으로 우리가 강세장에서도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우리 처음이잖아요. 생애 처음. 그래서 투자자들이 중간에 막 내리시는 분도 계시고 상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각각인데 강세장에서 개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중간에 팔고 싸게 사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혹시 예. 저 관심법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인데 다들 그러실걸요. 왜냐면 이제 아마? 모든 강세장이라도 중간중간에 크게 쉬어가는 국면은 여러 차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분들이 내가 이 가격에 못 샀으니까 나는 충분히 기다려서 네. 내가 생각한 가격까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릴 거야. 근데 그런 사례가 거의 오질 않습니다. 파티 끝나요 예. 그 사이에?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적인 강세장이 아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역대급 초강세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는 투자 전략을 잘 보유하고 있고 혹시 조정이 오면 더 산다. 아.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그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땐 실기를 할 가능성, 즉 실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오히려 지금부터는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팔고 나면 살 게 없어지고 왜냐면 다른 것들도 다 비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8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안 빠지고 9만 원 가면 평생 못 사요. 야, 내가 8만 원에 팔았는데 살 수 있겠어? 이러면 오히려 나중에 어떤 걸 찾게 되냐면 야, 그래 지수가 4천 거의 근방에 가는데 아주 이 종목들은 너무 안 오른 거 아니야? 네. 이쪽 가볼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안 움직여요, 아예. 아,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나는데 그래도 온도가 안 올라가는 그쪽으로는 가는 거 그렇죠. 아니다. 지금은 지수가 오른다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변화는 AI가 일으키고 있는 건데 여기서 벗어나면 사실은 지수가 5천이 가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실제 제가 99년에 저는 이제 매니저 생활하면서도 네. 매매를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도 통계학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끝나고 났었을 때 실제 돈 번 사람들 수익이 난 사람들 10% 내외였어요. 아, 진짜요? 그때 IMF 극복하고 그렇죠. 나서 쭉 올라갈 텐데. 그렇게 시장이 좋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결국은 소수만 돈을 벌었고 그럼 아. 다수가 왜 돈을 못 벌었을까? 간단했어요.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이것도 오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철강주 샀다던가 네. 그렇죠? 뭐 화학주 샀다던가 자, 사람들이 지수가 오르면 모든 지수 종목들이 다 그 수에 맞춰서 수익률이 낼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변화를 사는 시장인 거고 그 변화가 이끄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지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괴리는 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네요. 지금은 변화를 사는 시장이다. 지금까지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